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상쾌합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는 데다가 미세먼지도 낮고 날씨는 청명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시작하기에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일은 물론 기온이 오른다고 하지만 더 이상 습해지기 전에 지금 이런 계절을 만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이후에 그리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겠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할 일, 그리고 지금 하는 게 가장 좋은 일들을 미루지 말아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분들, 이분들 보면 기분 좋아집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사자성 오늘도 골라오셨죠. 먼저 김홍국 교수님부터. 네, 오늘 고른 사자성어는 금성옥진이라는 겁니다. 또 어렵네. 예, 맹자의 만장하편, 맹자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자가 집대성을 했다. 공자를 가리켜서 집대성했다고 한다. 예. 그 집대성은 뭐냐면 바로 금성옥진이다. 금성은 우리 고대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종묘제례악이나 악, 향악할 때 예. 거기서 편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편종을 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편경을 칩니다. 이게 옥진입니다. 그래서 편경에서 시작해서 편종에서 시작해서 예. 편경으로 종으로 시작해서 경으로 끝난다. 다시 말해서 예. 모든 일을 잘 시작해서 마무리해서 집대성했다. 공자가 모든 문화와 사상 이것을 집대성한 것을 가리킨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첫 출범을 했습니다. 탈권위, 뭐 소통, 협치, 출발은 아주 국민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어나가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래서 하나의 음악이 하나의 문화가 역사가 마무리 잘 되듯이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고 국민들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정부에도 또 잘 이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금성옥진이라는 사자성어 골라봤습니다. 자,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저는 역시 쉽고 대중적인 거를 골랐습니다.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이 사실이지만 노무현 정부가 겪었던 그 질곡에 빠지지 말고 성공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정했습니다. 예, 그렇죠. 뭐 근데 어쨌든 출발 굉장히 순조롭다 못해서 진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고 근데 사실 지지보다 저는 공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의 울림이 더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공감해야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우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는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의 비용을 사비로 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53억 원을 절감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권위를 내려놓고 그동안 정말 숨어있던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특수활동비가 정말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사적 생활비라든가 뭐 해외에서 뭐 가족들 비용 또 유흥비 이런 부분에까지 다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게 사용됐던 물론 꼭 필요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이제 문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과거 대통령 시절에 계속 지금 늘어오는 추세였는데요. 특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0일 동안 이 국회에서 그리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 70일 동안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돼서도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어디에서 썼나 그걸? 그러니까요. 그때 뭐 한 인터넷 뭐 근데 이거 어디서 썼는지 알 수 없는 돈이 알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하루에 그러니까 5천만 원씩 국민 세금이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관행들 물론 꼭 써야 될 비용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국가가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열린 그런 투명한 그런 국정을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야 되고요. 대신에 이것이 계속 저는 초심이 이어져야 되고 다른 부분에서도 같이 그런 것들이 발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가 뭐 쪼들리고 볼면서 우레를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사실 뭐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가 굉장히 뭐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원래 조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하려고 하면 예. 사실 밥도 사야 하고 예. 언론도 뭐 하면서 뭐 어떻게 됐든 소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석이나 비서관들한테 일정 정도의 그 액수가 지원되는데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조치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없애는 것보다는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되는 긍정적으로 취지에 맞게 쓰이는 방향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써야 할 때는 확실하게 쓰고 뭐 이번에 돈봉투 만찬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행이라고 얘기됐던 잘못된 쓰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활동비가 그 취지에 맞게 그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제도를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뭐 칫솔 얘기를 하면서 사적인 용도 그거를 뭐 한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기보다는 제도 개혁 확실히 자리 잡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역으로 따지면 그동안 대통령의 가족 식사비 이런 것도 특수활동비에서 나갔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통령 가족의 식사 비용은 사실은 국가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특히 뭐 대통령 부부 물론 자녀들은까지 뭐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애들은 청와대에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아니요. 왜냐하면 다들 성장해 있기 때문에 예. 따로 뭐 분가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부부의 그런 활동들을 그리고 생활 음식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실은 국가의 기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식중독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유해가 되는 그런 식품 요즘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특수활동비가 노무현 정부에서 215억 청와대가 연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27.4%가 늘었습니다. 256억. 박근혜 정부에 70억으로 또 7%가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오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절감하되. 그건 청와대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물론 다른 기관들로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데 뭐 검찰, 국정원 이런 부분에서도 불필요한 이번 만찬 이런 그 돈봉투 만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꼭 필요한 뭐 이 기밀이 필요한 수사라든가 또는 조사 또 감사를 해야 될 때 정보 수집 뭐 이런 데도 그럼요. 비용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무리하게 계속 늘어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숨어있는 불필요한 것들, 불급한 곳을 잘 잡아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대신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식사라든가 대통령 부인 이런 가족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충분히 그 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이 뭐 그렇게 쪼들려서 정말 힘들다는 아니니까요. 쪼들리죠. 예산이. 쪼들리죠. 그렇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식사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된다. 아하. 예, 김우석 부소장님. 이전 대통령 케이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부에서는 좀 쪼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전대 권위주의 정권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걷어가지고 뿌려주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요에 대한 그 비해한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다른 기관들의 예산을 좀 전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야 뭐 불법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데 정부가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권력의 제일 정점이 있는데 이렇게 뭐 꼭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영을 서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와 지방교부금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꼭 그 칼을 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50m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용을 해가지고 뭐 일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데 쓰이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액수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파급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나 검찰, 뭐 경찰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특수활동비가 많이 쓰이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쓰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정상급에 있는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보면서 그 권력기관의 개혁의 단초로 쓰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정도 좀 매끄럽게 가는 게 맞고 제도 개선으로 종착점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국정원 같은 데에는 특수활동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해외 쪽의 일을 해외 관련 업무를 많이 하게 되면 해외뿐만 아니라 대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써야 될 비용이 있는데요. 대신에 문제는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나 또는 자의적으로 쓰인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디에 쓰여야 아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에서 나온 부분들이 이제 밝혀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기관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정말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용도에 써야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대공 분야라든가 또는 해외 관련해서 요즘 뭐 산업 스파이라든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첨단 이런 특허라든가 우리 이 기업들의 기밀들이 그런 부분을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에만 맡기지 않고 사실 꼭 들여다보면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부분은 사용하되 그러나 줄일 수 있다면 요즘 시대에 걸맞게 좀 바꾸고 또 개혁해 나가는 것. 그동안 특히 권력기관들의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볼썽사나운 그런 뒷얘기들을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투명하게 좀 했으면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은 또 예의가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 보면 예산이 제일 많은데 국정원에 대한 예의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거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겠죠. 뭐 보이지 않는 지금 위기 상황에서 국민적인 요구, 국제적인 요구, 국정원의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되는 건 역시 자리를 없애거나 예산을 없애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파트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항이 심하니까 예산을 줄임으로써 국내 파트를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이 그 국내 파트라고 하는 게 국정원 전체에 대해서 다른 국내와 국외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간첩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왔지만 내부에 잠복되어 있는 간첩들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와 국제 외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접근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국정원이나 권력기관들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예산의 쓰임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과거 어땠는가 우리 국정원 댓글 사건 보듯이 국정원이 그 많은 인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또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부정한 댓글을 달고 대선에 개입하는 등 그동안에 국내 정치에 수시로 개입하고 그것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국정원이 활동한 그런 과오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완전히 개선이 됐느냐.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파트와 국제 파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좀 조율을 하되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부작용들 국내 정치에 수시로 개입하고 국내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까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고 더군다나 뭐 대선에 개입하는 댓글을 달고 그런 정말 부정한 흑역사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지금도 만약에 혹여라도 그런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죄하고 국정원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국제 파트도 심각하게 이번에 철저한 재편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예산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수석비서관 회의도 열렸는데 과거 관행은 다 잊어라. 반대 의견, 소수 의견 있으면 다 말해라.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걸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수석 부수장님. 뭐 상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사실 이게 회의가 진짜 회의로 돼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는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청와대 내부의 이견들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을 경우에
그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대통령과 의 관계에 있어서 비서들이 뭐 직접적으로 직언을 하는 거야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논쟁이 됐을 경우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들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산무를 얘기하는데 사실 사전 결론도 없고 받아쓰기도 없고 개극장도 없다라고 하는 산무인데 쓰기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묻더라고요. 그걸 뭐 그 전임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게 있어서 그런데 결국은 이게 받아쓰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예. 받아쓰기를 함으로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증거로 채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그게 뭐 물론 그게 공개가 되고 다 언론에 보도가 된다라는 전제에서 한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실을 뜨고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내밀한 얘기도 있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되 그게 보도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건 국민에 대한 메시지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운영상의 묘를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쓰기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자 이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어제 네. 수석 비서관 예. 회의 열리는 장면에서도 예. 수보 회의라고 그랬죠. 어제 이제 이름도 바뀌었는데 예. 원탁이었고 다 그 메모지를 놓고 필요한 사항은 자기들이 메모하면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받아 쓴다는 것은 과거 그런 모습들 사실은 그렇죠. 정말 네. 장관부터 총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없이 쓰고 그 있었어요. 당시 하나 일화가 네.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비서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출입 기자가 풀 기자로 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기자들은 이제 상황을 보면서 화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필요한 메모를 하는데 당시에 있었던 청와대 직원이 그 기자에게 왜 당신은 왜 받아 쓰지 않냐고. 그래서 나중에 그 기자가 항의를 하는 소동까지 실제 실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항의까지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렇게 경직돼 있었고 정말 뭐 총리건 뭐 장관이건 할 것 없이 전부가 받아쓰기만 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근데 그 받아쓰기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주에 일요일 저녁에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씨가 앉아서 정한 내용. 그거 가지고 사실은 다 받아쓰기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모습들 메모도 하면서 자유롭게 더군다나 원탁이 돼서 일부 뭐 지금도 공직사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이라든가 장관 차관들 선임은 큰 테이블에 앉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열중시하고 훈시 듣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아래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지시를 일방적으로 듣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원탁 형태에서 서로 자유롭게 얘기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거기서 창의로운 의견들을 물론 아마 다 기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기록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국정에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서 창의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된다면 우리가 기록하는 지록유마 뭐 간신히 얘기하는 대로 전부 따라가면서 나라가 결국 망했던 그런 아주 어려웠던 그런 고사성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요. 자유롭게 그리고 정말 격식 없이 서로 토의하고 그것이 결국은 생산적인 우리 국정의 방향으로 그럼요. 만들어진다면 예. 저는 그것이 맞습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드는 것 아닌가. 어제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인준청문회 이제 끝났죠 어제로. 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일단 각이 안 서는 청문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이게 국회의 권능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약간 좀 비판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저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약간 위축된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안자였던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80% 넘고 90% 이 정도면 역대 최고급인데 그러고 여당의 지지도가 50%가 넘고 야당은 지금 보면은 내부가 지리멸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 사기가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게다가 지금 후보자 자신도 굉장히 자세가 낮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 추천 받았을 때도 합리적인 인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 그 기대에 부응해서 자세가 낮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하나 좀 아쉬운 것들이 이게 위장전입 같은 문제인데 사실 이게 대표적으로 현 정부에서 결격 사유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5개 정도 얘기했는데 병역 탈세 이건 국민의 기본권 기본 의무니까 그렇지만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드러났던 것들인데 이게 항상 힘으로 밀어붙이고 또 변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발되고 그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하는 정부의 첫 번째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든 아니면은 경위 설명을 하든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외무부 장관도 사실 위장전입 문제가 있고 이중국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소명과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저도 어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잘 봤고요. 의원들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총리 후보자도 상당한 경륜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그동안 풍부한 국정 경험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몇 가지 점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장전입이라든가 몇 가지 사안들이 터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몸을 낮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고 아마 무난하게 통과는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남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입장 표명이 나오기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또 약속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총리와 장관들 청문회 다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킨 점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러면 공직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대통령이 설손수범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청문회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또 과거를 검증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과거의 청문회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된 양상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또 기대를 하게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딴 거 모르겠는데 이낙연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오래됐어요. 좀 아는데 이분이 굉장히 화합형 그 인물이라는 건 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는 그런 의미의 부여도 또 가능은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다음 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임시국회 열립니다. 협치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님. 지금 분위기로는 협치는 가능하겠죠. 또 협치가 국민적인 요구니까 피할 방법도 없어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도 내부를 이 과정에 좀 정비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느냐가 사실 생존과 관련된 절체절명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우석 교수님.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새로운 또 돌파구, 정치적 돌파구와 또 국정에 대한 감시 견제를 하려고 할 거고요. 여당도 열심히 할 텐데요. 일단 특히 일자리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이 좀 무난하게 이루어졌으면 협치의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역서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금요일 아침 출근길 슬슬 마무리될 시간 8시 39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유난히 돌발 상황이 많은 편인데요. 이번에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동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부순환로에서 이 동부간선도로로 합류하는 지점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부간선도로 본선상에서도 노원교 이전부터 월계 1교, 원릉교부터 4고 지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창동교부터 노원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그나마 오늘 여유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분당 수서로 상황인데요.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하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평소 출근길과 비슷한 구간에서 차량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으로 가는 길은 이제 양평교에서 오목교 사이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고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목동교까지 밀립니다. 국회대로는 인천에서 여의도 쪽으로 가는 길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안팎으로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조금씩 교통량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강변북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경제 문제 고민해보는 순서죠. 경제 현안 짚어보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마련하는 경제 빅 이슈.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그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파격 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평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격 인사입니다. 예. 경제 최고 사령탑인 경제부총리는 소년가장 출신입니다. 인간 승리죠. 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철학을 실현할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개혁주의자,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공정거래위원장도 시민운동가입니다. 경제정책을 펼 때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반칙이나 부정을 제거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그리고 부유층과 서민층의 양극화 등 양극화가 심각한데요. 그리고 비리와 부패가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스스로 성장 잠재력을 잃고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감한 개혁을 하고 경제 질서를 올바르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견지에서 보면은 새 경제팀의 임명은 의미가 있고요. 또 기대도 큽니다. 그렇지만은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큰데요. 경제는 이론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현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비판이 충돌로 연결되어서 경제 개혁이 아니라 경제 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다면은 새 경제팀은 최대한 포용력을 발휘해서 개혁 정책을 순리적으로 펴야한다 하는 얘기인데, 특히 경제 정책을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이죠. 네. 근데 어떻게 여기에는 적당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임도가 높은 인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국민 소득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그런 어떤 성장 방식인데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기업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기업이 산업을 일으키고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런 성장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계 상황에 왔다는 것이거든요. 기업 주도로 하니까 기업 소득만 늘고 가계 소득은 늘지 않더라. 특히 대기업들은 시장을 독점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더라. 그래서 경제 전체가 병에 들어서 더 이상 발전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가계 소득으로 돌리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러면은 가계 부분이 살아나면서 소비와 투자가 늘고 다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서민 출신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하고 재벌 저격수를 핵심 요직에 앉힌 것은 적절한 인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운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한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습니까?
아마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한다면은 우리 경제 최대 난제인 양극화가 해소가 되고요.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수단은 임금 구조를 바꾸거나 세금을 늘려서 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살아나니까 기업 양극화가 해소되고요. 또 가계소득이 느니까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원하면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 모두가 경제 성장에 참여하면서 잠재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잘만 되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득 불균형 해소에 중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득 불균형 해소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보다 소득 불균형 해소에 치중할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이끄는 성장을 배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주체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고 그래야 가계소득이 이제 증가하거든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우리 경제 문제는 뭐냐면은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 나눠가지고 소득이 별로 없다는 건데 한때 경제 성장률이 10%에 육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2%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계소득 늘리자. 그래서 경제 성장하자. 좋은데 일단 가계소득 자체가 창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가계소득 주도 성장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이죠. 특히 문제는 지금 가계 부분이 소득이 없는 것을 떠나서 아예 빚이 많다는 건데 1360조 원의 가계부채 가구당 7천만 원이 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소비를 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살리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느냐 이런 어떤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계소득을 늘리는 건 좋은데 기업 중심의 성장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게 이제 바람직한 어떤 그 조치 중에 하나는 대기업들이 우리 스스로 계획한다. 그리고 문화발 확장 안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같이 상생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임금 정책, 배당 정책 이런 거 바꾸겠다. 그래서 국민 소득을 늘리는 그런 경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모습을 바꾸면은 아마 이것이 빠른 속도로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스스로 못하면 외부에서 밀수를 갖다 댈 텐데 그렇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벌개혁 우리가 뭐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된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에도 잘 될 것이다 이런 뭐 기대하기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번 정부는 이제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재벌개혁을 이제 강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제팀 보면은 평생 재벌개혁을 연구하고 또 시민운동까지 한 사람들이 핵심 부처에 있으니까 재벌개혁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재벌개혁은 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 수단이지 재벌개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벌 없애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의 역기능을 이제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살리는 그런 재벌개혁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경제를 위한 개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새 경제팀은 뭐 지배구조 개혁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겠다, 다중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추진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벌개혁이 경제를 파괴하는 이런 파괴적인 개혁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인 계획이 된다. 이것만큼은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경제 개혁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이 시장 주도보다는 정부 주도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 정책을 내놓는 거 보면은 일자리 정부가 81만 개 만든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리겠다. 재벌개혁
강하게 하겠다 뭐 등등인데 시장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나서겠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의 본체는 민간 경제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 기능이 잘 작동하고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하도 경제가 지금 왜곡이 심하니까 정부가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계속해서 주도를 하게 되면은 정부 부문이 민간 부분을 쫓아내는 소위 말해서 구축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구축 효과요? 예,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세금을 정부가 걷어서 경제 성장을 한다, 정책을 편다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민간 부분에서 세금을 뺏기니까 투자 소비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시장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의와 경쟁이 이제 약화되면서 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한 얘기인데 이 정말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은 시장 경제의 어떤 그 모습이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정부 주도로 계속 갈 경우에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세금이 경제가 제대로 성장해서 못 거치면 정부 부채가 늘어납니다. 정부 부채가 지나치게 많으면은 그다음에 정부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정책을 제대로 펴기 어려운 상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안고 쓰러지는 그런 어떤 상태도 될 수 있다. 유럽이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확실한 선은 그어야 됩니다. 경제는 민간 부문 중심이다. 정부는 그것을 정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아마 올바른 방향 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경제정책의 그래서 주도권이 지금 청와대로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경제정책 관련 조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그 참여정부 때 있었던 정책실을 다시 부활을 했는데요. 예. 산하의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이런 것 두고요. 이와 별도로 정책기획비서관, 통상비서관 이런 이제 직책도 또 추가로 뒀습니다. 두 번째로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 직접 위원장이 됐습니다. 경제정책의 1순위를 일자리 만들게 두겠다 하는 뜻인데요. 세 번째로 국민경제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했었는데 그걸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굉장히 많은 이제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주도하겠다 이런 뜻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청와대 여러 조직이 생기니까 우선 청와대 내부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정책실과 일자리위원회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수석과 정책기획비서관이 충돌할 수도 있고요. 또 정책실과 국민경제자문위원회도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진짜 큰 문제는 청와대가 이렇게 모든 정책 기능을 집중적으로 가질 경우에 이제 기획재정부나 다른 경제 부처들이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러면 경제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경제부총리입니다. 정부 조직이 공식적인 어떤 그 법과 제도에 의해서 경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주도한다. 정치 논리가 작용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청와대의 역할은 이제 이런 거다 해서 이제 정해놓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정책을 정부 부처 주도로 펴는 그런 모습이 진짜 그 새 정부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일주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쭉 일하시고 달려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을 즐기실 권리가 있습니다. 자,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